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000원. 지난해보다 12.7% 역대 최고로 늘었는데 물가 상승분을 뺀 실제 소비 증가율은 0.4%에 그쳤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나가는 돈이 늘었지만 소비는 거의 그대로라는 얘기죠.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도 5.8%포인트 늘어서 261만 원을 넘겼는데 실제로 돈을 얼마나 썼나 이걸 보여주는 평균 소비 성향은 5.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역대 최저치였는데 이렇게 내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반기 수출 시장에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전선을 넓혀가는 미중 대치에다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수요 둔화 가능성에다 인플레 감축법까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이 다항,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8월 19일 금요일 마지막 경제발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이 좀 둔했던 하락 속도가 낮았던 서초구 용산도 이제는 내림세로 돌아섰고요. 상장사들은 여러 우려 속에서도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 냈다고 합니다. 장사는 잘했다고 하는데 하반기 전망은 어떨까요? 또 올해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서울우유 원유 가격 올렸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이에요. 원유 가격 결정 구조가 어떤지 함께 알려드리고요. 대형마트의 가성비 치킨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걸 사서 당근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오늘 증시 들렀다가 트렌드 발전소 열겠습니다.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자외선이 아주 강했던 이번 여름 지나고 나서 흔적이 많이 남았을 텐데 시장에서 포스트 휴가 시즌의 시장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됩니다. 화이트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뷰티 에디터 원종명 기자와 함께 선케어 그리고 애프터 바캉스 앞으로의 시장도 어떻게 형성될지 잠깐 엿볼게요. 문화발전소에서는 더 풍성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무서운 신인이죠. 뉴진스가 열풍을 이끌면서 만들고 있는 문화산업의 시장, 음악계 소식부터 한산과 헌트가 이끌고 있는 영화계 소식까지 싹 정리해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 기자님, 오늘 구 기자님이 뽑은 원픽 어떤 겁니까? 서울 집값 12주째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서울 집값도 떨어지고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도 하락세가 시작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다 떨어지고 있을 때 나홀로 오름세 보였던 서초구마저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서초구가 마이너스 0.01%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초구는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19주 연속 아파트값이 상승하다가 8월 첫째 주부터 등락 없이 보합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하락으로 전환을 한 거고요. 실제로 서초구 대장주 아파트들이 몰려있던 반포동 여기서도 실거래가보다도 2, 3억 원 내려서 호가를 부르는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올해 들어서 35억 원 이상에 거래됐던 반포자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2억 원 정도의 호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산 정비창 개발 호재가 있었던 용산구도 마이너스 0.01% 하락하면서 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에는 장사가 없다. 금리 내려가니 전반적으로 서울이 다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네, 강북부터 보자면요.
노원구는 상계동, 월계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0.21%, 도봉구는 도봉동, 쌍문동 위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0.2% 떨어졌습니다. 한 주 만에 0.2%를 넘을 정도로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강남권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구로구가 마이너스 0.09%, 금천구가 마이너스 0.08%, 송파구가 마이너스 0.07% 떨어지면서 내림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전체로 본다면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09% 떨어져서 12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이런 흐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들에 대해서 사실은 연초에 우려가 많았는데 네. 국내 상장사들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입니까? 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경기도나 코로나19 재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2분기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법인 675개사 2분기 성과 합계를 계산해봤더니 매출 702조 8,475억 원, 영업이익 56조 6,898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년 동안 매출이 25.9% 늘어난 거고요. 영업이익은 18.7%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금까지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 안에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겁니까? 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거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이런 일들이 오히려 국내 기업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왜요? 예, 우선 원달러 환율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게 수출 기업들 제품들 달러로 표시했을 때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효과가 작용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완성차 기업이 속한 운수장비 업종, 여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3%, 256.5% 증가했고요. 대표적인 수출 업종인 섬유의복, 여기에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25.7%와 55.2% 늘었다라고 합니다.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정유, 해운, 조선업종 등이 오히려 매출이 오르고 혜택을 보면서 실적이 매우 잘 났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비자 후생은 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똑같이 달러화 표시 가격이 똑같아도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은 그냥 매출액이 자연히 늘어날 테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수요 둔화로 연결이 되면서 하반기 기업 실적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들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우리 정부 살림도 좀 지켜볼까 하는데 상반기에 정부 적자 규모 100조 원이 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관리재정 수지를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적자가 10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지라는 거는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정부가 번 돈보다 정부가 쓴 돈이 훨씬 많았고 그게 100조 원을 넘겼다, 이런 말입니다. 작년에도 적자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그 적자 폭이 훨씬 늘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적자 규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조 2천억 원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좀 속도가 빠르다면서요? 네, 정부가 2차 추경 편성했을 때요.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110조 8천억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라서요. 지금과 같은 속도면 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추경사업 지출 같이 총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 규모가 빠르게 불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총수입이 1년 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은 35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총지출은 그보다 더 많은 63조 6천억 원 증가하면서 적자가 커진 거고요. 물론 정부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연말까지 기존에 말했던 계획 범위 이거 110조 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했습니다.
국가 부채 상황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6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1조 원 이상 줄어서 1,008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줄어들긴 했는데 1,000조 원대가 넘어서면서 조금 위험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037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도 볼까요? 가계부채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가계부채 위험성 얘기 이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 대응 특위 여기에서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재 상황을 진단해봤는데요. 지난해 말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5.8% 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인 66.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고령층, 청년층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조금은 부족한 계층들 여기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연령별로 이 사람들 가계대출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살펴본다면은 2030 청년층이 빌린 금액이 2016년 전체에서 24.3% 정도였는데 지난해 말에는 27.1%로 높아졌고요. 60대 이상 고령층도 16.6%에서 18.5%로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사회의 아주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분인데 자영업자 대출은 어떻습니까? 네, 2030이나 고령층 같이 자영업자도 위험한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 대출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 7천억 원이었고요. 이 수치는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말과 대비해서 40.3%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특히 자영업자들 가운데 10% 수준이 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결손사업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아서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될 텐데 이 사람들 위험해지지 않게 정부가 좀 잘 케어하는 방안도 더욱 더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를 좀 불안하게 하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우유가 원유 가격을 인상했다. 이걸 가지고 정부가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 원유는 가격 결정 구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16일에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낙농가 긴급 가지급금 30억 원 지급한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상 원유가 리터당 58원 올랐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아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을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걸 포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편에 역행하는 조치라서 이런 반응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한다는 제도가 어떤 거예요? 이게 정부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유를 마시는 음용수 그리고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가공유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니까 음용유 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값은 더 낮게 책정하겠다 이런 제도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량을 더 늘려서 국산 원유로 쓰이는 유제품 많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게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가 현행 구조를 따르면서 원유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쉽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쉬울 수 있고 네. 또 낙농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유 업계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텐데 낙농가에서도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사료비 또 여러 가지 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차등 가격제라는 게 낙농가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서울우유의 행동을 의식한 건지 더 빠르게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서울우유는 이 제도에 안 끼는 걸로 알고 배제하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들만 모아서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업체들에게만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치킨 가격을 인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대형 유통업체가 물건값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요새 이 치킨 가격 두고 참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 난리가 났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어제 치킨 가격 파격적으로 싸게 팔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치킨 포함해서 주요 먹거리 특가 판매를 실시한다라고 했고요. 후라이드 치킨 가격 무려
5,980원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오븐 치킨 이거하고 같은 크기의 생닭을 유사한 방법으로 조리를 하는데 가격을 4,000원이나 내린 거라고 하고요. 5,000원대 치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킨의 4분의 1 수준의 가격대라서요. 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꽤나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부터 그럼 프랜차이즈 치킨 값은 왜 비싸지?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싸게 팔면 골목 사건은 어떡하지 말들이 많은데 네. 요새 대형마트 치킨 전쟁이 한창이죠? 네, 최근 홈플러스가 당당 치킨 판매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1+1 행사까지 하면서 엄청난 흥행을 했었잖아요. 이거 보고 다른 대형마트들도 치킨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인데요. 롯데마트도 지난 17일까지 한 주 동안 한 통 치킨 이걸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반값인 8,800원에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마 서민 국민 간식이기도 하고 요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서 네. 치킨 한 마리의 경제학 하반기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고요. 네. 그동안 우리 근 1년 동안 같이 했나요?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여기서 아침에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끝내게 됐네요. 그동안 좋은 소식들 성실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내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기본 방역 수칙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국내외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의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내용을 보이자 지수 역시 장중 내내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외의 시장 지표들은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반영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만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에 단기채 금리의 하락이 조금 더 커지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 것은 특징이었고요. 결국에 시장은 이런 연준의 긴축 기조 제한에 조금 더 긍정론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참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표들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어제는 굉장히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실업 수당은 시장 예상치인 26만 명을 하연 25만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3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을 뿐 아니라 전주 수치들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견고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이 견조함을 이어간다는 것은 경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 매파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연은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6월 달에 마이너스 3.3, 7월 달에 마이너스 12.3으로 크게 악화된 뒤 8월에는 6.2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수준은 마이너스를 유지했지만 크게 개선이 됐고요.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물가 압력도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지불가격과 수치가격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6개월 후에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미래활동지수는 마이너스 18.6에서 마이너스 10.6으로 낙폭을 줄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일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주목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매 발표가 나왔습니다. 7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5.9% 감소한 481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2020년 5월을 제외하면 2015년 11월 이후의 최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중간 가격도 40만 3,800달러로 역대 최고가였던 6월 달에 41만 3,800달러에서 대략 한 $10,00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매매 건수와 신축 감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고용 시장과 달리 주택 시장의 부진은 매파적인 통화 정책의 속도 조절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선행지수였습니다. 7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1.6포인트 하락하면서 단기 침체 위험이 증가했음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자체적으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짧고 완만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비관론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노동시장 둔화와 주택시장, 제조업 수드 등을 고려하면 일단은 미국의 경기 둔화는 조금 더 악화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만들고 있는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직까지는 물가를 잡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일부 둔화되는 지표에 대해서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폭이 더욱 커질 경우에는 저희의 해석들, 시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폭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증시가 잘 나간다 할 때 밈 주식이라는 게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시 어려워지고 나서 밈 주식들 폭락입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다시 밈 주식들 급등하고 있다. 일단 밈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건지 왜 올라가는 건지 개미들이 돌아왔다는 뜻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밈 주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의 테마성 주식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월 중순 저점 이후에 증시 반등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 심리는 빠르게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강세 전망은 18.2%에서 33.3%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역사적 평균인 38%와 52주 최고 수준인 4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등과 함께 이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 밈주식에 대한 열풍이 다시 조금 재현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표적인 밈주식이었던 게임스톱이라든지 AMC 엔터라든지 베드베스앤비욘드 등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특히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을 했고요. 또한 오늘 사실은 장 마감 이후에 이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코엔에서 보유 지분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 거의 50%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밈 주식의 높은 주가 변동성과 낮은 수익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직접 투자는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밈 주식들이 사실은 다시금 상승세를 좀 보인다는 건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측면으로 보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양대 지수는 상승 출발 이후에 혼조세로 전환이 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요. 이 달러 강세가 심화됨에 따라서 수급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7월 이후에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이 됐던 만큼 조금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의 환율에서도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이는 시장의 컬러 변화로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장 초반에는 외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오늘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시장도 단기 반등을 좀 강하게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계감도 상존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양호한 상방으로 이제 옵션 만기일 때 포지션이 변경이 되면서 양호한 흐름들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미국 시장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고요. 팀장님, 그동안 근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좋은 소식들 수고하셨습니다. 알차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시 뵙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패널 중에 거의 유이하게 본인 코드를 갖고 계신 You are the one. 우리가 소중한 피부가 망가졌을 때 이 피부를 구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뷰티 에디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이신 원종명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종명 기자입니다. 아니, 원 기자님은 휴가 안 갔다 오셨어요? 다녀왔는데요. 안 타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의 신인 거예요?
둘 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는 또 이렇게 그런 어색한 겸양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죠. 여름에 휴가철 거의 막바지인데 네, 야외에서 피부가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거리두기 이후에는 네, 완화되고 나서는 야외 활동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즌이 되면 되돌리는 시장이 또 빠르게 형성이 됩니다. 나는 다시 하얘질 테야. 이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가라앉힐 테야. 이 시장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 여름철에 뭐 선케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애프터 선케어라고 합니까? 그렇죠. 애프터 바캉스? 네, 애프터 바캉스. 네.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요거 알아볼게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정말 적이라는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갖가지 차단제 제품 이런 거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거 왜 그렇게 나쁜 겁니까? 자외선 일단 A, B, C로 나뉘는데요. UVC는 그 오존층에 거의 흡수되는 편이고 UVB가 뭐 피부 표피에 작용하는데 약간 검게 타거나 약간 좀 정도가 심하면 화상을 입는 정도에 그친다면 오존층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피부 진피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UVA거든요. 요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UVA는 피부 노화나 뭐 기미, 주근깨 다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주 원인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자외선이 식물 강합성에 이제 뭐 관여를 한다거나 사람 피부의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한다고 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뭐 생속 침착, 광노화, 피부암 발생을 또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부 노화, 기미, 주근깨 그리고 피부에 뭐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 돈 잡아먹는 귀신들입니다. 후에 관리하기도 네. 힘들고요. 뭐 그 클리닉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피부에는 주로 어떤 트러블들을 만들어냅니까? 이게 매년 여름철만 되면은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 피부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것들이 이제 모공을 확장시키면서 피부를 귤껍질처럼 보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주름까지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화장이 좀 잘 안 먹거나 잔주름이 좀 자글자글하게 올라온다면 모공이 벌어진 게 주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피부 온도를 높여줘요. 이런 것들이 피부 트러블의 발생 속도를 더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마스크 벗은 이후에 내가 날 보고 깜짝 놀란 사람 되게 많을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여름 지나고 나면 더 힘들다 이런 느낌들 드실 텐데 네. 선케어 제품, 여름용 화장품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네. 숫자로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여름철이 화장품의 비수기거든요. 근데 올 여름에는 또 35도가 굉장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케어나 쿨리 화장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129% 고속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기도 하는 점도 있고요. 또 최근 골프나 테니스 굉장히 많이 치잖아요. 이러면서 쿨링 패치나 뭐 쿨링 선스틱 같은 아이템들은 타 계절 대비 매출이 거의 10배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S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7, 8월 골프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 절반 이상이 쿨링 화장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관련 산업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선케어 제품하고 골프공하고 골프공 올려놓는 핀하고 이걸 네. 세트로 판매하는 맞아요. 한정판 콜라보 상품 이런 거 정말 불티나게 팔리는 중입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서 남성들 중에도 나 어제 팩했어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맞아요. 이른바 그루밍 쪽이 참 많은 것 같죠. 남성 선케어 제품 판매는 어떻습니까? 이게 남성들 사이 힐링 스팟이라고 불리는 뭐 골프장이나 낚시터에 가보시면 과거와는 되게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중장년층 남성들이 선크림이나 선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세요. 근데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또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선케어 매출 증가는 물론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그 고객 평균 나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남성들이 선케어 제품 매출에 일조를 하고 있는 이유를 뭐 한 가지 꼽자면 피부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뭐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최근 좀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젠더리스 트렌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면서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여성 라인 못지않은 남성 뷰티 라인 강화에 나선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에는 그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실상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휴가를 가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번 여름철 특히 어떤 제품들이 유행했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원래 여름철에는 선케어가 주연이고요. 색조 메이크업 제품들이 조연이거든요. 근데 시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선케어 제품의 매출은 52% 정도, 그리고 입술에 바른 뭐 틴트 제품, 약간 메이크업 제품이죠. 이런 제품이 13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연이 조연을 그러니까 뛰어넘은 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몸매 관리를 위한 슬리밍 제품이나 뭐 제모 용품, 쿨링 제품의 매출도 증가했는데요. 이는 거리두기 완화와 실외 마스크 해제 후 오랜만에 여름 휴가철을 준비하는 바캉스 뷰티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여름에는 선케어하고 그 사실 색조는 좀 생략하는 분들 많잖아요. 더우니까. 네. 네, 요새는 나 집에 있는 거 다 바르고 나올 거야. 그렇죠. 작정하고. 작정한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그렇죠. 사실 무더운 여름에는 뭐 화장품 바른다 이것도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쿨링 제품이라는 것도 올해 참 많이 유행한 것 같아요. 네. 시원하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자마자 약간 쿨링감, 청량감을 준다는 뜻인데요. 기존의 쿨링 뷰티 제품이라고 하면 흔히 막 멘톨이나 민트 성분이 들어간 쿨링 샴푸, 그렇죠. 네. 바르자마자, 뭐 이렇게 쓰자마자, 뭐 클렌저, 쿨링 마스크팩으로 단순히 뭐 피부나 두피 온도를 낮춰주는 용도로 사용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냉동실에 얼려서 뭐 사용하는 쿨링 마사지기, 뭐 그 디바이스 종류 거죠. 유기농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수딩 쿨러처럼 피부 온도를 낮추는 건 기본으로 가고요. 또 피부 진정, 탄력 케어, 붓기 완화, 모공 축소 등 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멀티 쿨링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네. 세상에서 제일 시원해질 거야. 이러다가 얼굴이 막 벌겋게 부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주의점 뭐가 있을까요? 잔뜩 예민해진 피부에 갑작스럽게 쿨링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죠. 다시 돌아온 효과를 또 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피부 열기를 단숨에 잡겠다. 그렇게 해서 뭐 쿨링 디바이스나 얼음팩들을 바로 사용하면 오히려 모세혈관에 손상을 입혀서 피부 노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쿨링 제품에는 보통 그러니까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멘톨이나 민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의외로 쿨링 제품 사용하시고 나서 피부가 따갑다거나 화끈거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실 이런 분들은 무조건적인 쿨링보다는 뭔가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주안점을 둔 제품을 통해 피부 온도를 좀 단계적으로 낮추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했던 건 다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따가우셨구나. 네, 얼음 네네. 확 올려놓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자, 네. 지난 6월에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화장품 트렌드 한번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여름 화장품에서도 우리는 비건으로 만들어요 이런 제품들이 유행이었다면서요? 네, 여름용 선케어 제품들 역시 비건이 굉장히 핫한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선크림, 선스틱, 선쿠션 등에는 옥시벤조인이나 옥티노세이트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산호초에 심각한 백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해양생물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 유해 성분 없이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비건 선크림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의 뷰티 선케어 카테고리를 보면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비건 선케어 제품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보면 그 소비할 때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미닝아웃. 공존한다. 그래서 환경을 좀 아프게 하지 않는 제품들을 선호한다. 이게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네. 태닝 아마 그 여름 앞두고 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그 슬리밍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나는 까매질 테야 이런 분들 계셨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또 가을 돼서 너무 까마면 어색해서 난 다시 하얘지고 싶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쵸. 화이트 태닝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화이트 태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뭐 태닝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태닝 마니아 분들이 들으시면 약간 한마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자외선에 피부를 노출시켜서 피부톤을 갈색으로 만드는 태닝은 어찌됐든 피부를 태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부 손상은 곧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대체품으로 피부에 발라서 뭐 태닝 효과를 내는 셀프 태닝 로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자외선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태닝 효과를 내면서도 또 근데 반대로 이제 지속력이 좀 짧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물감인 거죠. 그렇죠. 피부 약간 그런 네. 식으로 바르는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이트 태닝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일반적인 태닝과는 반대 의미예요. 그러니까 칙칙하거나 생기 없어진 피부를 전문 기계나 약간 전문 화장품을 통해서 빠르게 피부톤을 회복시키고 피부를 밝게 만드는 걸 뜻하는데요. 사실 뭐 드라마틱한 백옥 피부를 바라는 분들보다는 여름철에 좀 얼룩덜룩하게 그을린 피부톤을 좀 맞추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약간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세상에 참 신기한 게 많아요. 그렇죠? 네. 태닝샵에서 화이트 태닝도 같이 해준다고 하니까 맞아요. 태워도 주고 하얗게도 만들어주고 네.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다양한 바디 제품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종류가 인기입니까? 여름철에는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 유수분 관리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세균이 좀 번식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처럼 피부 질환이 심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바디 클렌저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죠. 그러니까 요즘 출시되는 바디 제품들은 대부분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서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효과적이고요. 또 화학 성분이나 동물 유래 성분을 모두 배제했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민감한 아이들도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무자극성 입증을 받은 약산성 바디 제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pH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건강의 유지를 시켜주고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상태로 피부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네. 여름에 덥잖아요. 그쵸. 하루에도 뭐 샤워를 몇 번씩들 하실 텐데 네. 그러고 나서 바디 제품 이거 끈끈한 느낌이 들어서 안 힘들죠. 바르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여름에 많이 팔립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바르셔야 되거든요. 바르셔야 되는데 네. 여름철에는 이제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다고 하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부가 가지고 있던 수분을 빼앗기게 되고요. 또 겉은 기름기가 있는 것처럼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속건조라고 또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실외에 있을 때 약간 강한 자극을 받은 피부가 냉방 환경이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급격하게 건조해서 탄력을 잃기가 쉽거든요. 이처럼 여름철 피부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디 로션이나 크림은 약간 보습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수로 바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그냥 무심코 넘기다가 나중에 네. 어느 틈에 보면 그렇죠.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복구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피부를 지킨다, 이게 노화를 방지한다는 의미도 될 텐데 네. 집에서 좀 쉽고 편하게, 그리고 돈이 안 들면 좋고요. 그런 방법들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정말 쉬운 3가지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 왜냐하면 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노폐물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피부와 결의톤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약간 자는 동안에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 클렌징 올바르게 하기인데요. 좀 뻔하기도 하죠. 근데 화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이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얼굴에 손대지 않기. 이거 어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손에는 정말 세균들이 많아요. 저희가 모르는 세균들이 많아서 손을 닦아준다고 해도 얼굴은 되도록 만지지 않는 것이 또 약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3개 실천이 사실 의외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네. 보기엔 뭔가 비법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여자 연예인들 네.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 TV에 나와서 항상 강조하는 이 3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분들은 그거 안 하는 거 맞죠? 가까이서 절대 안 많이 하죠. 보시죠. 저는 많이 보고요. 또 저도 심지어 같이 따라하고 있는데요. 이게 손대지 않기가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물은 어떻게 뭐 억지로 먹는다고 해도 손은 무심코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손에는 정말 얼굴에 대는 거는 정말 쥐약입니다. 요즘에 네. 그 남성분들도 같은 연령층이라도 이 관리의 힘, 이걸 느끼게 되는 분들 참 많을 텐데 휴가를 네. 나는 좀 늦게 막차 타겠다. 하지만 여전히 자외선은 강하다. 휴가지에서 최대한 방어를 해보려면 뭘 좀 해볼까요? 휴가지에서는 보통 이제 방수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일반 선크림은 물에 들어가면 대부분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사라지는데 이게 방수 선크림은 워터프루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에 젖어도 한 40분 정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물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40분마다 덧발라줘야 하거든요.
또한 오랜 야외 활동으로 피부에 열이 나거나 빨갛게 달아오른 경우에는 알로에나 오이 또 캐모마일 성분의 화장품으로 진정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또 화장품이 없다면 뭐 얼음물을 좀 가볍게 뿌려주는 거. 그러니까 막 대놓고 뿌리지 말고요. 안 그럴게요. 앞으로. 네. 냉장고에 뭐 미리 넣어둔 시트팩이나 토너를 묻지 화장솜을 좀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 수영도 많이 하실 텐데 네. 헤어 관리는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바닷물은 민물과 달리 또 염분이 모발 섬유 조직을 파괴하고 큐티클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두피에도 손상이 일어나고요. 또 수영한 후에는 샴푸 린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트리트먼트나 앰플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간편하게 머리에 물기를 좀 말려주고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탈모 시장, 증모 가발 시장 굉장히 크게 네.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 지키는 게 중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원 기자님 오늘 네. 우리하고 같이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자리에서 뵐게요. 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 겸임교수 원종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압도적인 경제 전문 라디오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7937님 요즘 저는 얼굴 사과존에 패치 붙입니다. 이거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운동하는 분들도 사과존 패치 요 시장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몇백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던데 제 옆에는 몇백억의 가치를 뛰어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평론가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김영대 음악평론가, 김효정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물이 나려 그러네. 울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자, 요즘 음악계에서는 하이틴 컨셉의 청순한 걸그룹입니다. 뉴진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저도 하루에 진짜 100번씩 듣거든요. 하이프보이 너무 좋아요. 1년 10개월 만에 블랙핑크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영화계로 가보면 한산의 인기가 뜨겁고요. 충무공 향유법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대단했던 업적을 재평가하는 일도 SNS에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일단 음악 시장으로 먼저 가볼게요. 하이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기획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이미 다 컸나요? BTS 회사의 산하 레이블입니다. 어도어에서 만든 걸그룹인데 뉴진스 이 갈아치고 있는 기록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뉴진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희진이라는 그 아트 디렉터가 처음으로 만든 걸그룹이죠. 이미 하이브는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을 그 산하 레이블인 소스뮤직에서 나온 바 있는데 이게 미니진표 걸그룹이라 그래서 K-팝 팬덤 내에서는 엄청난 화제였었고요.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31만 장 전문 용어 나갑니다. 초동이라고 하는데 네. 첫 주 판매량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1만 장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사실 이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뭔가 반향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요즘 여성들 2-3명이 모인 자리만 가면 다 뉴진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그 뉴진스 봤어? 남자들 모여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너무 예쁘지 않니? 이런 식의 계속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 이제 K-팝 보이그룹도 마찬가지고 걸그룹도 마찬가지고 약간 매니악한 인기가 있는 그룹이지만 대중들에게 화제가 되는 걸그룹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뉴진스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도 강세고 실제적으로 실물 판매량도 높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입소문 그러니까 뭔가 화제거리가 된다는 것이 지금 대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90년대 우리가 사랑했던 그녀들 한 번쯤 첫사랑이었던 분들하고 이미지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네. 예를 들면 올드 세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과거 X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예전 걸그룹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흥미로운 게 외국 팬들 사이에서도 과거 음악 팬들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90년대 그쵸. 이런 사람들에게 브리티시 걸그룹, 아메리칸 걸그룹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아주 묘한 지점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 자체가 완전히 업데이트돼 있어요. 누구도 이를 보고
예전 스타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묘한 힙함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최근에 불고 있는 뉴트로 열풍과도 맥락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만 묵히면 예전의 옷 그대로 입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요? 예, 지금 약간 뉴진스가 그런 느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PBK치 닮았어요. 다니엘 씨는. 다니엘 씨는 PBK치 느낌이 나고 한희 씨는 서기 배우의 그 데뷔 시절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뭔가 신선한 느낌을 주는데 그 터치가 사실은 전문가의 터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메이크업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꾸안꾸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게 이게 좀 못 알아들었어요. 나 뭐지? 이게 내추럴 메이크업이 가장 고난이도의 영역이잖아요. 보통 꾸꾸죠. 꾸민 듯 꾸민 느낌. 아니면 그쵸? 안꾸 안꾸. 근데 정말 뉴진스 맞아요. 하기미님 그래요. 반갑습니다. 5259님 뉴진스 쿠키라는 노래를 보면 그래요. 요 쿠키라는 노래도 신선했다 이런 의견 주시는데 어떤 메타포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뉴진스 돌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뜨거운 상황인데 영화가로 가보면 영화가에서도 한국 영화의 텐트폴 4파전 한산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4편이 선전할 것 같다라고 메뉴판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현재는 한산만 선전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 현재 기준으로 631만 명이거든요. 근데 손익분기가 600만이었던 걸 감안하면 아주 대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위험한 선은 넘겼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한산 같은 경우 그 명량의 성공 설례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기대 효과가 좀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어요. 캐릭터가 명량에 비해서 너무 좀 밋밋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객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 근데 관객층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죠. 명량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1000만이 훌쩍 넘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20, 30대 관객층에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특히 그 선호하는 지점을 보니까 후반에 전투씬 스펙터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북선을 굉장히 잘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거북선 우리 전 국민이 제일 잘 아는 제일 유명한 배잖아요. 그렇죠. 그 전투씬이 시원했다 이런 얘기도 참 많던데 이정재 감독의 데뷔작이죠. 헌트는 평이 좋았어요. 헌트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4개 빅4 중에서 헌트가 가장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데뷔작 치고라는 사실은 수식어를 달 필요도 없이 일단 연출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종의 대체서사잖아요. 한국사의 대체서사를 접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 설정이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우 출신의 감독이 탄생을 했을 때 뭔가 좀 이제 악의가 맞지 않은 그 밸런스의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오히려 그 본인이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배우 디렉션이 굉장히 좋고요. 중간에 황정민 배우가 한 5분 정도 카메오 출연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진짜 전율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야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지만 이 사람이 이 정도였나라는 그런 정말 경이로운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신 스틸러입니까? 네네 진짜 그래요. 사실 그 5분 때문에 영화를 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역할에 황정민을 캐스팅한 거는 이정재 신혜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배우 입장에서 감독을 할 때 배우 입장에서 느꼈던 아쉬움이나 배우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오케스트레이트 하더라고요. 저는 한참 봐야겠어요. 제가 그동안 최고의 신 스틸러라고 생각했던 분은 조승우 씨였거든요. 미락 사람 김원봉이요. 그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바쁘시면 한산할 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이쿠 그러겠습니다. 한산은 한산할 때 해외 개봉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그 11월에 이제 이정재 헌트 말씀하시는 거죠? 헌트가 11월에 매그놀리아 픽처스를 통해서 개봉이 되는데 사실 칸에서 평가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헌트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해외 평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한데 오늘 기사 보니까 시체스 영화제에 초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르 영화로서 혹은 액션 영화로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 그 해외 관객들은.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블랙핑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블랙핑크가 컴백 앞두고 오늘이죠. 선공개곡 음원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9월에 활동 오래 한 것 같은데 정규 2집이에요. 저는 음악 평론가만 아니면 헌트 얘기를 1시간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영화였다고 보셨습니까? 생각하고. 네, 한국 첩보 영화 중에는 압도적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니까 봐야겠네요. 꼭 보시길 바라고요. 네. 블랙핑크는 뭐 지금 압도적 컴백 소식에 들려오는 그룹 중에서 압도적인 원탑이죠. 그리고 이미 뭐 핑크 베놈, 본 핑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뭔가 블랙핑크의 정체성 그대로를 굉장히 좀 강렬하게 담아내겠다는 의지 자체가 엿보이고, 이미 사실 지난 몇 년간 K-팝 그룹 중에 최고가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이 걸그룹 중에 최고의 그룹으로 우뚝 섰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모든 팝씬에서 블랙핑크의 새 앨범에 대해 기대가 거는 것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뭐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글로벌 투어가, 가장 큰 규모의 글로벌 투어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블랙핑크의 인기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븐틴을 필두로 해서 있지, 엔하이픈 같은 아이돌들 해외 투어도 이제 가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투어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소위 말하는 탑 아이돌들이 모두 한국을 거쳐서 사실상 해외 투어로 가는 이런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에이티즈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엔하이픈 역시 또 떠오르는 그룹이죠. 그리고 뭐 위아이 같은 그룹도 있고요. 세븐틴 같은 경우도 글로벌 투어를 이제 예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 미뤄뒀던 공연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지금 뭐 각 지역에 예매 뭐 이제 전쟁이 벌어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역시도 K-팝의 지금 글로벌 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국내 팬들로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어 소식이 지금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가는 대목이 하나 더 있죠. 추석 앞두고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라인업들, 김효정 평론가님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추석에 한국 영화라고 하면 공조 2가 가장 큰 기대작인데, 사실 제가 알기로 몇 편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그 여름 대작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가 변화를 좀 일으켜서 한국 영화는 공조 2가 하나가 개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 작품들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 공조2가 좀 크게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경쟁작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이 굉장히 또 잘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 여름 4파전에서 CJ 영화들이 굉장히 좀 피를 본 상황인데, 이 영화가 지금 CJ 영화거든요. 그래서 요번 성적이 어떻게 될지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블랙팬서 2, 아바타 2, 피노키오 노량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도 풍성할 것 같죠?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 김효종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두 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어떤 선물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그린데이의 베스킷 케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의 원픽은 이 노래입니다. 그동안 큰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 방송될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했습니다. I text a postcard saying